제가 요 근래 봤던 영화 중에 진짜 단연 최고였습니다. 다양한 사람들의 색다른 사랑 이야기를 다룬 영화니까요. 정말 사랑스럽고 감동적이고 또 슬프기도 하고 용기를 갖게 해주는 영화인 것 같아요. 어른들의 코드에 더 잘 맞춘 코미디 영화인 것 같아요. 안녕하세요, 한주입니다. 벌써 하반기가 시작된 지도 한 달이 다 돼가는데요. 제가 지난 영상인 월간 책 리뷰까지 해서 2022년 상반기 때 소개해드린 책이 책하우를 제외하고도 60권이 되더라고요. 제가 너무 막 이렇게 퍼부어드린 것 같아서 여러분들 숨 좀 돌리시라고 오늘은 영화 추천을 가지고 왔습니다. 그래도 우리가 책을 이야기하는 공간이니까 도서 원작으로 된 영화를 가지고 왔고요. 원작이 있다고 해서 그 영화의 재미가 무조건 보장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영화라는 콘텐츠 자체가 시간적인 제약이 있잖아요. 그래서 그 안에서 다루지 못했던 디테일들을 책에서 찾아볼 수도 있고 또 책만 읽으셨던 분들은 그 스토리를 뭐 어떤 촬영 기법으로, 어떤 색감으로, 어떤 배우가 어떻게 표현할지 이런 것들 보는 재미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. 제가 넷플릭스 추천해드리는 영상에서도 제 취향을 짧게 말씀드리긴 했었는데 저는 모든 방면의 영화를 다 보기는 하지만 너무 끔찍하거나 아니면 너무 잔인한 이야기는 못 봅니다. 그 화면에서 피 터지는 거 나오면 같이 막 고통 느끼는 사람들 있잖아요. 그게 저거든요.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리는 영화들은 대부분 잔잔한 영화가 될 것 같은데 그래도 그 속에서 감동도 있고 재미도 있고 또 너무나도 예쁜 영상미를 갖고 있는 영화도 있고 명대사, 명장면이 굉장히 많은 영화들이니까요. 안 보셨던 분들 있으면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 한 주의 책 이야기, 영화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. 첫 번째 영화는 애프터 양입니다. I wish I had a real memory. What do you mean? What are you watching? 사실 이 영상은 이 영화를 꼭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찍는 거기도 한데요. 제가 요 근래 봤던 영화 중에 진짜 단연 최고였습니다. 요즘에 굉장히 재밌는 영화들이 많이 나왔잖아요. 뭐 탑건도 그랬고 범죄도시도 그랬고 또 헤어질 결심을 제가 보지는 못했는데 이것도 굉장히 재밌다고 하는데 다른 재미난 영화들을 봤을 때도 재밌다라고 느꼈는데 이 애프터 양만큼 잔상이 남는 영화가 없더라고요. 그래서 너무나도 추천드리고 싶고 이 영화를 찍으신 감독님이 파친코를 찍으신 코고나다 감독님이에요. 그래서 파친코를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약간 신비스럽고 묘한 분위기가 있잖아요. 그게 이 영화에서도 아주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영화를 이동진 평론가 스타일대로 얘기를 해보자면 깊은 숨속에서 고요한 새벽에 갖는 혼자만의 티타임 같은 영화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스토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뭐 영상미나 특히 배우님들의 목소리까지도 힐링이 되는 영화였습니다. 특히 엄마 역할을 하신 배우님의 목소리는 그냥 계속 리플레이 하고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좋더라고요. 그래서 요즘 나 너무 지쳤다, 힐링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한테 너무너무 추천드리는 영화입니다. 이 애프터 양은 엄마랑 아빠 그리고 입양된 딸 미카, 이 미카가 중국인이거든요. 그래서 미카에게 중국의 문화와 역사를 알려주면서 미카를 케어해주는 로봇인 양, 요 한 가족이 주인공인데요. 어느 날 갑자기 양이 작동을 안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아빠가 수소문을 해서 양을 고치려고 하고 있는데 그러다가 양의 기억 장치를 발견하게 됩니다.
그래서 이 양을 폐기를 할지 어떻게 처리할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이 양의 기억 장치를 돌려보게 되는데요. 이렇게 양의 기억을 하나하나 따라가는 게 이 영화의 전체적인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런데 이렇게 인간과 로봇을 소재로 하는 영화는 굉장히 파괴적인 경우가 많잖아요. 예를 들면 뭐 로봇이 인간을 정복한다던가 아니면 인간이 로봇을 통해서 뭐 나쁜 짓을 한다던가 이런 이야기들이 많은데 이 애프터 양은 정말 그 인간과 닮은 존재들, 뭐 로봇이 될 수도 있고 복제 인간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존재들과 어떻게 잘 공존해서 살아가는지, 그리고 이 존재들 사이에서도 인간이 절대 우월하지 않다는 걸 좀 따뜻한 스토리로 풀어가고 있는 영화거든요. 그래서 제가 그 김초엽 작가님 소설을 좋아하는 게 어떤 SF적인 장르를 가져가면서도 그 안에 따뜻한 스토리를 담고 있잖아요. 그래서 이런 소설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애프터 양은 무조건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 영화는 정말 영상미가 미쳤습니다. 어떤 뭐 대자연을 찍은 그런 영화는 아니지만 이 색감이나 이런 구도나 이렇게 디테일한 그 장면들이 너무너무 아름답고요. 특히 이 영화의 배경이 서양이기는 한데 아빠가 찻집을 운영하고 있고 또 집안 인테리어 자체가 좀 동양적인 느낌이 많이 나요.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문화가 섞인 묘한 분위기에서 이런 철학적인 스토리를 풀어가고 있기 때문에 너무 제 취향 저격인 영화였고요. 또 제가 최대한 스포를 줄이기 위해서 말을 아끼고 있는데 이 영화의 어떤 장면 하나하나들이 다 의미가 있는 장면들이더라고요. 예를 들면 어떤 배역이 왜 그 자리에 앉아서 얘기를 했는지, 왜 그 방향을 보면서 얘기를 했는지, 그리고 그 배역이 왜 그런 대사를 한 건지, 이런 것들이 다 의미가 있는 것들이라서 꼭 이 영화는 이 영화를 보신 다음에 이 영화의 해석본도 꼭 찾아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랜만에 너무 마음에 드는 영화를 봐서 이걸 이렇게 잘 표현하고 싶은데 좋아하면 좋아할수록 표현하기가 더 어려운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애프터 양은 그냥 만약에 저와 취향이 비슷하시다면 그냥 무조건 꼭 보셨으면 하는 그런 영화입니다. 두 번째 영화는 쉐이프 오브 워터 사랑의 모양입니다. If I told you about her, the princess without voice, This creature is intelligent, capable of language, of understanding emotions. if I told you about her, what would I say? I wonder. 이 영화는 인간과 괴 생명체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렇게만 들으시면 약간 거부감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. 근데 이 영화를 그 파네미로를 찍으신 감독님이 찍으신 거거든요. 그래서 이런 판타지적인 걸 많이 해오신 분이라서 그런지 요런 어떻게 보면 기괴한 사랑 이야기도 굉장히 아름답고 영화스럽게 잘 나타내고 있어서 너무너무 추천드리는 영화입니다. 이 영화는 한 연구실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. 이 연구실 안에서 청소부로 일하고 있는 언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여자가 이 영화의 주인공입니다. 그래서 이 일라이자의 역할을 셀린 호킨스 배우님이 하시는데 저는 셀린 호킨스 배우님을 좋아하기는 했는데 이 영화를 보고서 와 진짜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. 특히 그 괴생물체와 포옹하는 장면에서 어깨 너머로 이렇게 부끄럽게 씩 웃는 표정이 있거든요. 거기가 진짜 압살입니다. 그래서 그 셀린 호킨스 배우님의 매력을 너무너무 많이 느낄 수 있는 영화고요. 이제 여튼 본론으로 넘어가면 이 일라이자가 평소와 다름없이 청소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괴 생명체가 잡혀서 들어오게 돼요. 그래서 잠깐의 마주침이긴 하지만 일라이자는 그 괴 생명체한테 굉장히 묘한 끌림을 갖게 됩니다.
뭐 그때까지만 해도 사랑이라고 표현하기엔 좀 그렇고 호기심 정도였겠죠. 그래서 일라이자는 청소를 핑계로 대면서 그 연구실을 들락날락하면서 그 생명체한테 뭐 계란을 주기도 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을 들려주기도 하고 이러면서 점점 친해지는데요. 여기서 굉장히 인상 깊었던 부분이 일라이자도 언어장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수어 말고는 이렇게 언어적인 표현을 하지 못하고요. 특히 또 괴생물체는 인간의 언어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. 그러니까 서로가 어떤 언어적인 소통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이게 서로의 감정만으로 서로의 그 눈빛, 뭐 표정 이런 것만으로도 서로 감정이 통하고 어떤 소통이 되는 장면이 굉장히 인상 깊더라고요. 그렇게 일라이자와 괴생명체는 서로 점점 가까워지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괴생명체의 해부 실험이 승인이 된 거예요. 그래서 일라이자가 이 생명체를 탈출시키고 지켜내는 과정을 그린 영화가 이 쉐이프 오브 워터입니다. 연구실에서 둘이 알콩달콩했던 모습은 어떻게 보면 약간 썸 타는 분위기에 푸릇푸릇한 사랑의 이야기였다면 이 연구실을 탈출하고 나서부터는 좀 진득하고 성숙한 사랑을 하게 되는데요. 근데 이렇게 깊어지는 사랑을 보는데 우리가 예상할 수 있듯이 어떤 한계가 있는 사랑이기는 하잖아요. 사는 것도 다르고 종족도 다르고 그래서 이런 사랑이 어떤 결말을 맺게 되는지 보는 게 이 영화의 재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. 또 이 판타지스러운 영화이기 때문에 현실에서는 할 수 없는 그런 장면들이 꽤 나와요. 특히 서로 사랑을 느끼고 그 다음에 이제 일라이자가 그 괴 생명체의 입장이 돼서 사랑을 나누는 장면이 있는데 그게 아마 이 쉐이프 오브 워터의 최고의 명장면이 아닐까 싶습니다.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의 색다른 사랑 이야기를 다룬 영화니까요. 너무너무 추천드리는 영화입니다. 세 번째 영화는 안녕 헤이즐입니다. 이 영화는 너무 유명해서 안 보셨던 분들은 있더라도 제목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. 저도 제목은 익히 알고 있었는데 이 영화를 안 보고 있었던 이유가 대충 그 말기 암 환자의 사랑 이야기라고 하니까 끝이 예상이 가잖아요. 그래서 그냥 뭐 뻔한 그런 영화겠다 싶어서 안 보고 있었는데 저처럼 생각하셔서 안 보셨던 분들은 꼭 보셔야 되는 영화입니다. 정말 사랑스럽고 감동적이고 또 슬프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감정들을 모두 느낄 수 있는 너무너무 좋은 영화였습니다. 그리고 또 이 영화를 보면 너무 막 사랑이 하고 싶어지는 그런 영화이기 때문에 요즘 내가 연애세포가 다 죽어간다 싶으신 분들은 꼭 보시기 바랍니다. 이 영화는 모두가 아시다시피 말기 암 환자인 헤이즐이 주인공인데요. 이 헤이즐은 언젠가 자기가 곧 죽을 거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을 굉장히 무기력하게 보내고 똑같은 책만 읽으면서 그냥 하루하루를 우울하게 살아가는 그런 소녀예요. 그래서 부모님이 이런 딸의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서 같은 상황에 있는 아이들과 얘기를 나눠볼 수 있는 말기 암 환자 커뮤니티를 보내게 됩니다. 그래서 이 헤이즐은 부모님의 권유로 어쩔 수 없이 그 모임에 참석하게 되는데 그 모임에 참석하게 되더라도 별반 달라지지는 않았어요. 그 안에서는 굉장히 희망적인 얘기를 하고 있지만 헤이즐한테는 그게 크게 와닿지 않는 거예요. 그래도 부모님이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고서 꾸역꾸역 다니고 있는데 어느 날 그 모임에 새로운 소년이 등장하게 됩니다. 그리고 그 소년이 그 모임하는 내내 헤이즐을 계속 이렇게 뚫어져라 쳐다보는 거예요. 그리고 그 소년은 굉장히 활발하고 장난기도 많아서 헤이즐은 계속해서 그 소년에게 눈길이 갑니다. 그렇게 모임이 끝나고 이제 헤이즐은 집에 가려고 차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소년이 오더니 처음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같이 영화를 보러 가자고 데이트 신청을 하는 거예요. 그래서 헤이즐은 이랬던 경험이 없으니까 굉장히 설레면서도 당황해하고 이게 어떻게 하지 마 이러고 있는데
갑자기 소년이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서 무는 거예요. 그래서 헤이즐은 갑자기 화가 납니다. 왜냐하면 헤이즐은 폐까지 암이 전이돼 있어서 인공호흡기를 달면서 생활을 하고 있었고, 또 암 환자라는 애가 암을 유발하는 담배를 핀다는 사실 자체가 화가 나는 거예요. 그래서 너 뭐 하는 짓이냐 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소년이 씩 웃으면서 이 담배에 불을 붙이지 않는 이상 몸에 해롭지 않다. 그래서 담배에 불을 붙이지 않고 입에 무는 행동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물건에게 죽일 수 있는 힘을 주지 않는 상징적인 행동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. 그래서 뭐 이런 또라이가 다 있나 싶으면서 이 헤이즐은 이 소년에게 푹 빠지게 되고 결국에는 둘은 깊은 관계가 됩니다. 저는 이 영화가 어떤 말기 암 환자의 사랑 이야기라서 특별하다기보다는 이 소년이 자신이 사랑하는 여자한테 하는 행동들이 너무 예쁜 영화거든요. 예를 들면 헤이즐은 한동안 쭉 우울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어떤 것들을 시작할 때 부정적이고 조금은 포기하려는 성향이 강한데, 그래서 초반에는 투정도 굉장히 많이 부려요. 그래서 이런 헤이즐을 굉장히 여유롭게 기다려주면서도 결국에는 헤이즐이 처음에 원했던 방향대로 이끌어주는 인물이기도 하고요. 또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것에 기뻐할지도 알고, 그리고 이런 것들을 부담스럽지 않게 적절하게 장난과 위트를 섞어가면서 표현하는데 그런 장면들이 너무너무 예쁩니다. 그리고 또 제가 약간 먹먹미가 있는 스타일을 좋아해서 제 사심도 조금 섞어가면서 봤던 영화인 것 같기도 해요. 그래서 이 영화를 보자마자 이 남자 배우님 막 이렇게 영화도 찾아보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. 이런 말기 암 환자라는 타이틀을 빼고서도 너무나 사랑스러운 커플을 볼 수 있는 영화고요. 그렇기 때문에 결말이 더 슬픈 영화이기도 합니다. 그리고 이 영화의 결말이 뭐 누군가가 죽어서 뭐 슬프다기보다는 서로가 죽을 걸 알기 때문에 서로의 죽음을 준비하면서 그 상대방을 또 위할 수 있는 행동들을 하거든요. 그래서 그 포인트가 너무 슬픈 거예요. 그래서 또 이렇게 눈물을 막 주룩주룩 흐르면서 봤던 영화이기도 합니다. 그래서 안 보셨던 분들이 있으면 이 영화도 꼭 보시기 바랍니다. 네 번째 영화는 작은 아씨들입니다. This is Meg, Amy, Beth, and Joe. I intend to make my own way in the world. No one makes their own way, least of all a woman. You'll need to marry well. You are not married, aren't you? Well, that's because I'm rich. 이 영화는 제 인생 영화에 들어가는 영화이기도 한데요. 이미 영화화된 작품이기는 한데 이번에 굉장히 핫한 배우들로 재캐스팅을 해서 찍은 영화여서 아마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것 같기는 해요.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시얼사 로런과 엠마 왓슨도 나오고, 또 요즘에 할리우드에서 굉장히 핫한 티모시 살라메도 여기에 출연합니다. 이 영화의 스토리는 굉장히 단순해요. 내 자매가 지지고 볶고 살면서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영화인데요. 이렇게 어렸을 적에는 모두가 다 예술적인 꿈을 갖고 있지만 어떤 점점 커가면서 상황과 현실에 부딪히면서 어떠한 선택을 하게 되고 그 선택에 따라서 어떻게 삶이 변화하는지를 보는 성장 소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또 이 4명의 자매의 성격이 모두 달라서 내 최애 캐릭터를 골라서 그 인물을 응원하면서 보게 되는 영화이기도 합니다. 저는 시얼사 로런이 연기한 둘째, 작가가 꾸민 둘째인 조 마치를 굉장히 좋아했는데요. 작가를 꿈꾸기도 했었고 어떤 역경이든 헤쳐나갈 수 있는 여장부 같은 스타일이에요. 그래서 자존심도 굉장히 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들 앞에서는 굉장히 헌신적인 인물입니다. 조 마치 대사 중에 그 베스가 신의 뜻은 막을 수 없다고 하니까 신이 날 안 만나봐서 그래. 조의 뜻대로 이루어지리라, 이런 대사가 있거든요. 그만큼 자기 인생에 대한 확신이 있는 캐릭터임에도 불구하고 또 한없이 외로워지는 캐릭터이기도 해서 더 마음이 가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.
그 드라마 해방일지도 어떤 드라마틱한 사건이 있지는 않지만 각 캐릭터마다의 공감점이 있고 그런 부분들을 뭔가 응원하면서도 나도 모르게 스며들게 되는 그런 드라마처럼 이 작은 아씨들도 내 자매의 평범한 일상을 다루고 있긴 하지만 그 속에서 뭔가 나의 모습도 찾아볼 수 있고 그래서 더 응원하게 되고 그래서 더 용기를 갖게 해주는 영화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요즘에 좀 무기력하다, 좀 나 힘을 얻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 이 작은 아씨들 꼭 추천드립니다. 5번째 영화는 조조 래빗입니다. 이 영화의 포스터만 보면 애기들이 보는 영화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무려 만 12세 관람 불가 영화고요. 어린이들도 재밌게 볼 수 있지만 특히 어른들의 코드에 더 잘 맞춘 코미디 영화인 것 같아요. 일단 이 영화는 홀로코스트를 소재로 하고 있고 또 주인공 역시도 나치즘에 빠져 있는 어린이인데 이 이야기를 굉장히 코믹스럽게 끌고 가고 있거든요. 그래서 처음에는 보는 제가 더 너무 아슬아슬한 거예요. 어떤 비극적인 소재를 예술적인 부분에서 코미디로 승화시킬 수는 있지만 모든 사람이 공감하고 같이 웃기 위해서는 그 적절한 선을 잘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근데 그 좋은 예시가 바로 이 조조 래빗이었던 것 같습니다. 이 영화의 주인공인 조조는 굉장히 나치즘을 동경하면서 자신도 멋있는 군인이 되겠다고 다짐하면서 독일 소년단에 입단하게 되는데요. 그 다짐에 비해 겁이 굉장히 많아서 그 소년단에서 토끼라고 놀림을 받으면서 왕따를 당합니다. 그런 조조에게는 항상 상상의 친구인 히틀러가 존재하는데 저는 이 장면이 어떤 사상에 세뇌당한 부분을 조금 친절하게 표현해준 느낌도 들더라고요. 그래서 어쨌든 이 히틀러한테 위안을 받고 조조는 용기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수류탄을 멋있게 던지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데 이 수류탄이 나무를 맞고 다시 조조 앞으로 떨어지는 거예요. 그래서 조조는 얼굴에 큰 상처를 입게 됩니다. 이 상처를 회복하는 동안 조조는 다시 집에 머물게 되는데요. 그런데 죽은 누나 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. 그래서 그 소리를 따라가 보니까 방 안에 한 소녀가 있습니다. 그리고 그 소녀는 바로 유대인이었습니다. 나치즘에 빠져있는 소년이 유대인을 발견했으니까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. 근데 이 유대인 소녀가 너 어디서 발설을 하면 너가 나를 도와줬다고 얘기를 해야겠다 이렇게 협박을 하니까 결국에 조조는 이 소녀를 숨겨주게 되는데요. 이 숨겨주는 동안 조조와 유대인 소녀의 우정을 다룬 이야기가 바로 이 조조 래빗입니다. 이 조조는 나치 사상에 의해서 유대인이 나쁘다라고 생각을 해오고 있었는데 그래도 이게 10살 소녀이고 굉장히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아이여서 그런지 처음에는 이 소녀에게 상처를 주기 위해서 이 소녀의 남자친구인 척 편지를 쓰게 돼요. 그러면서 뭐 우리 헤어지자, 나는 이제 너를 책임질 수 없다 이런 식으로 편지를 쓰는데 소녀가 우울해하니까 다시 또 편지를 쓰면서 미안해, 내가 지금까지 한 말은 다 거짓말이야 이런 식으로 또 무마를 시키고요. 그래서 이 편지를 주고 받으면서 서로 또 우정이 점점 깊어지기도 하고 또 이 부분에서 굉장히 섬뜩했던 건 히틀러라는 상상 속의 친구가 처음에는 막 조조에게 용기를 주고 위안을 주고 하지만 이 유대인 소녀와 가까워질수록 히틀러가 굉장히 괴팍해지는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이런 포인트들도 굉장히 의미 있는 장면이었다고 생각이 들고요. 또 영화의 전체적인 색감이나 분위기 자체가 예전에 그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이라는 영화가 많이 생각이 났어요. 장면이 굉장히 동화스럽기도 하고 등장인물들이 뚝딱거리는 부분도 있고 약간의 그런 코믹성도 비슷하게 가져가는 부분이 있거든요. 그래서 그 영화를 좋아하셨던 분들이라면 이 영화도 굉장히 좋아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. 이 영화 자체가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큰 비극을 소재로 하고 있지만 그 비극을 순수한 어린이의 눈으로 보는 관점에서 찍은 부분들이 많아요.
그래서 어떤 전쟁을 사실적으로 묘사하는 영화와는 또 다른 느낌으로 다가오기도 했고, 그 속에서 어떤 순수한 우정 이야기까지 함께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따뜻하게 본 영화라서 안 보셨던 분들이 있으면 꼭 추천드리는 영화입니다. 이렇게 해서 도서 원작으로 된 6편의 영화를 소개해 드렸는데요. 꼭 도서 원작이라서 이 영화를 가져온 게 아니라 제가 좋아하는 영화의 바운더리 안에서 도서 원작이 있는 것들을 뽑아온 거니까 아마 저와 취향이 비슷하신 분들이라면 재미있게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. 그럼 또 다음 주에도 책을 바리바리 들고 재미있는 책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.